노후는 시간을 두고 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인다는 말은 막연한 위로일 뿐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은 이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작은 이상함이 반복되고 낯설던 순간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노후는 시작됩니다. 갑자기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될 줄은, 그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허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하고 소리를 낼 만큼 그 정도였습니다. 걷다 보면 무릎이 조금 뻐근했고 오른쪽 어깨가 가끔 욱신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다고 했고 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한쪽 다리가 휘청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왔고 X-레이와 MRI를 찍고 입원을 결정받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천히 나빠지지 갑자기 오진 않아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체감하는 순간은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허리가 삐끗한 날,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진 날, 숨이 차서 병원에 들렀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들은 날, 그 순간이 노후의 입구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 전까진 괜찮다, 아직은 멀었다,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입원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단순한 입원도 하루 15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수술이라도 받으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간병비, 검사비, 보호자 식비는 모두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장에 든 돈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이걸 앞으로 몇 번이나 겪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도 고민입니다. 자식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같이 늙었고 혼자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었나? 그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내 삶이 멈췄다는 감각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옷도 움직임도 말도 조심해야 하고 매일 하던 일, 마시던 커피, 쓰던 물건이 없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히 하루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낫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낫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게 더 두렵습니다. 퇴원 후 다시 집에 돌아와도 사람들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지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의 상실은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이지 않음은 다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입원하면 다음은 더 빨라. 이 말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입원은 신호입니다. 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퇴원 후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크게 무너집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안 아프게 사는 법이 아니라 다시 아플 때 덜 무너지게 사는 법입니다. 퇴원 후 회복은 단순히 재활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침대 높이, 욕실 손잡이, 계단 위치, 조명까지 모든 것이 안전을 중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혼자 병원에 가지 않도록 주치의 연결, 동네 병원 기록 공유,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건 제도가 아닌 개인의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을까? 문제는 우리가 노후는 천천히 온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첫 장면은 병원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워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그날,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노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둘째, 배우자가 먼저 떠났습니다. 노후는 혼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건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난 후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힘들었습니다. 침대 반쪽이 비어 있고 식탁 맞은편이 텅 비어 있고 혼자 밥을 차려야 하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조용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더 무서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제 평생이구나. 그때부터는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할 시간은 더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그날부터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보다 가치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예전엔 병원에 갈 때도, 식사를 할 때도, TV를 볼 때도 항상 둘이었습니다. 이젠 모든 게 혼자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혼자가 되어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부로 산다는 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입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그 두 가지 모두 무너집니다. 돌보는 대상도 없고 기댈 대상도 없습니다. 남은 건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한 삶을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함께였기 때문에 혼자가 된 이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나눕니다. 부부는 그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일상의 감정, 사소한 이야기, 건강 걱정, 자식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도 덜 느끼게 됩니다. 기쁜 일도 줄어들고 화날 일도 덜하고 감정이 옅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표정한 내가 낯설어집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도 무너집니다. 공과금, 보험, 연금 모두 그 사람이 관리하던 것이라면 이제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은행 비밀번호 하나, 장례 절차 하나,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면 시간과 돈 모두 허비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챙길까? 입니다. 몸이 아픈 날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건 두려움을 넘어 삶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관계는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리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같이 연락하던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모임도 줄고 전화도 줄고 사람도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 중심의 관계망을 형성했던 경우 아내가 떠난 후 관계가 빠르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관계를 다시 만들 줄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고립은 더 빨라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가 되면 몸이 아파집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정서적 자극이 줄고 생활의 규칙성이 깨지고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어갑니다. 혼자가 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사는 법 연습. 갑자기 혼자가 된 노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게 혼자 사는 법을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 밥 차리기, 혼자 약 챙기기, 혼자 병원 예약하기, 혼자 마트 가기. 이 작은 훈련들이 내 삶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이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배우자가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노후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삶을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그 삶은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면 그건 외로운 삶이 아니라 독립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남은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는 안 됐는데 식구가 늘었습니다. 노후는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리어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문득 자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무언가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노후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돌아오면 그날부터 집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지출 패턴이 바뀌고 공간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둘이 쓰던 집이 이젠 셋이 되고 넷이 됩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함께 오면 그 집은 더 이상 은퇴자의 공간이 아닙니다. 다시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전장 같은 공간이 됩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도 의무도 함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동거는 노후 재정의 뿌리를 흔듭니다. 노후 자금은 오래 사는 것에 대비해 아껴 쓰기로 계획된 돈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늘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공과금은 늘고 식비는 뛰고 의외의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자녀가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넘어옵니다. 잠깐일 거야.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돈이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도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노인은 더 움츠러듭니다. 조심스레 아끼고 모은 돈이 누군가의 실패를 버텨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자각이 벗어나기 힘든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역할은 되살아났지만 체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 역할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챙기고 기다리고 걱정하고 그런데 예전처럼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고장납니다. 허리, 무릎, 손목이 하루 종일 쑤십니다.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게 부모라서입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엔 버텨야 한다는 체념이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노후는 줄여야 하는데 갑자기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은퇴란 책임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챙기고 한 달 지출을 통제하고 미래보다 오늘에 집중하면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돌아오면 그 단순함은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기도 벅찬데 누군가를 책임지려니 노후는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됩니다. 문제는 이번 인생엔 체력도 돈도 열정도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무너지기 쉽고 의도와 다르게 틀어집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계속되면 서로의 말투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어긋납니다. 어느 날부터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탁이 잦아지고 도움이 당연해지고 감사는 줄어들고 감정이 쌓입니다. 그 감정이 폭발하는 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멀어지기도 합니다. 무너진 건 생활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신뢰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내 노후 계획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나요?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린 노후의 그림은
과연 내 선택으로 그려진 걸까요? 혹시 자식의 상황에 따라 내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있진 않나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부모가 마지막까지 도와야지.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건 노후의 마지막 기회조차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비극입니다. 자식이 돌아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부모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자식과의 경계, 도움과 간섭의 경계, 내 삶과 타인의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그 경계를 세우는 게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끝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다면 노후는 자식의 삶에 그대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늘었다는 건 반드시 따뜻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함께 사는 건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허물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따뜻함보다는 피로로 남습니다. 노후는 다시 버텨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나답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넷째, 밥을 차리다 말고 그냥 앉았습니다. 아침밥을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도 있고 남은 반찬도 있고 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꺼내려다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차릴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하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는 일. 누구도 시킨 적 없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젠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선 밥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혼자 먹으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냥 앉습니다. 노후는 체력이 아니라 의욕부터 꺼지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체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동기가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린 더 맛있는 걸 준비합니다. 기다리는 이가 있을 때 우린 더 힘을 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기다리는 이도 기다려주는 이도 없을 때 삶의 동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밥을 하다 말고 앉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마음이 먼저 멈춘 겁니다. 생활의 틈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간단히 대충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밥을 하지 않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는 한동안 켜지지 않았고 냉장고 속 채소는 시들었고 부엌엔 조용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생활은 작은 무너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다시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식사 문제는 영양보다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 혹은 함께 먹는 밥상은 존재를 인정받는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존재가 아닌 생존을 위한 동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 밥은 의미를 잃고 삶은 무게를 잃습니다. 밥을 안 하면 집도 사람도 무너집니다. 밥을 안 하기 시작하면 설거지는 쌓이고 주방은 정리되지 않고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하루 두 끼, 세 끼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하루가 이젠 흐릿해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대충 먹고 하루가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모르게 됩니다. 밥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삶의 축이 사라지면 그 위에 놓였던 모든 생활도 흐트러집니다. 식사는 삶의 최소 단위이자 심리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신호는 식욕 감퇴입니다. 그리고 노년기 우울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식탁, 무성의한 한 끼,
냉장고 속 썩어가는 식재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노인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몸을 살리는 행위지만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밥을 차리다 앉았을 때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날 정말 필요한 건 반찬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뭐 먹고 있어요? 오늘 반찬 뭐예요? 그 말 한마디면 주방으로 다시 나갈 힘이 납니다. 노인은 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밥을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이 멈추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작은 대화 속에 있습니다. 밥상을 다시 차리는 일은 삶을 다시 차리는 일입니다. 다시 밥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건 몸보다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반찬 하나, 국 하나라도 스스로 차릴 수 있다는 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조그만 성취가 노후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는 노인의 회복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찬장을 열고 식탁을 닦는 일. 그 반복은 일상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하루 3번 몸과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시간. 노후의 흐트러짐은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5째, TV만 보고 있는 나를 나도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두었습니다. 리모컨은 옆에 놓였고 소리는 줄였고 화면은 무의미하게 흘렀습니다. 보다가 보지 않다가 다시 켰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TV를 보는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표정엔 집중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저 흐르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를 살아보니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엔 의욕이 부족했고 누군가를 만나기엔 약속이 없었고 TV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TV는 시간을 메우는 도구지만 삶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켰습니다. 그 다음엔 습관이 됐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홈쇼핑.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채널만 계속 바뀌었습니다. TV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건 고립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루틴이 없는 삶은 TV로 시간의 형태를 대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식사 중에도 틀어놓고 낮잠 자다 일어나서도 밤잠이 안 올 때도 켭니다. 그렇게 TV가 하루의 기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루틴은 내가 주도한 리듬이 아니라 방송 편성표에 따른 수동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길들여지면 내 삶은 더 흐릿해지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시간을 살고 있을까? TV를 보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기억 없는 하루가 쌓이면 기억 없는 인생이 됩니다. 노후는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이 화면 속 장면에만 존재한다면 현실은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TV 속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내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드라마 속 인물은 성장하고 뉴스는 세상의 흐름을 말하고 예능은 매주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속도에 익숙해질수록 내 삶의 정체는 더 뚜렷해집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같은 자세로 있는 나,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나,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면 스스로도 낯설어집니다. TV 시청은 정보를 주지만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TV를 많이 본다고 정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 가치가 생깁니다.
하지만 TV만 보면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뇌는 느려지고 몸은 굳어지고 삶은 단순해집니다. 나를 낯설게 만든 건 TV가 아니라 멈춰 있는 나였습니다. TV는 탓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귀찮고 불안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다시 리모컨을 잡습니다. 그 순간 삶은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반복되면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TV를 끄는 건 무언가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TV를 껐다고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TV를 끄는 그 순간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책을 한 장 읽고 산책을 나가고 무엇이든 내가 하는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져야 합니다. TV를 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즐거운 프로그램도 있고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내가 선택했느냐입니다.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만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루를 내가 선택한 일로 채워야 그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노후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변하거나 식구가 늘거나 습관이 무너지거나 내가 낯설어지는 순간 그게 노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집, 보험 같은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변화가 왔을 때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노후의 시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변화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밥을 하는 이유, 몸을 움직이는 이유, 다시 사람을 만나는 이유. 그 이유를 잃지 않으면 노후는 멈추지 않습니다. 노후는 하루아침에 시작된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다음 콘텐츠를 이어갈 작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